네, 제가 최근에 독일에 3주 동안 머물렀습니다. 네, 독일의 도로를 보게 되면 세단을 찾아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해치백 혹은 외건이 가장 많아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유럽인들은 대부분 실용적인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세단에 비해서 윗부분이 더 추가된 외건이 더 실용적으로 느껴지는 건 당연할 테고, 아무래도 고속도로 제한 속도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높고 국도도 시속 100km로 달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달리면서도 안정적인 성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SUV보다는 외건을 조금 더 선호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네, 그리고 이런 취향들이 오랫동안 쌓여왔기 때문에 외건을 색다르게 보는 시선은 거의 없습니다. 네, 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90년대만 해도 외건이 꽤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아반떼 1세대 모델의 투어링 모델도 있었고 크레도스의 외건 모델도 있었어요. 그때는 현대나 기아 이런 자동차 회사들이 미국 시장에 조금 더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유럽에서 유행하고 있는 외건보다는 미국에서 유행을 하고 있는 세단에 조금 더 집중을 했어요.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자동차도 장르의 제약을 많이 갖게 됐고, 그때부터 외건보다는 세단이 훨씬 더 큰 폭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모델은 K3 GT지만 자동차를 앞으로 업그레이드를 할 때 다른 장르를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계속 외건으로 자동차를 업그레이드 하고 싶어요. BMW 3 시리즈 같은 모델도 거치고 5 시리즈 투어링, 벤츠 E클래스 투어링 이런 식으로 거치면서 최종적으로는 이런 고성능 외건을 타는 게 제 자동차 드림의 마지막 단계일 것 같습니다. 외건은 어디까지나 세단을 기반한 자동차예요. 뒷부분이 잘린 모델은 해치백, 이 윗부분이 채워진 모델은 외건이라고 할게요. RX6는 아우디 A6를 기반으로 만들어요. 이 윗부분만 다르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동일합니다. 그래서 세단의 안락함이나 편안한 승차감 이런 것들까지도 기본으로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SUV는 자동차의 무게중심이 높고 전고가 높다 보니까 엄청나게 좋은 승차감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행 성능, 승차감 이런 부분에서는 SUV가 아무리 고성능으로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외건을 따라오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외건은 짐을 넣는데 최적화된 자동차예요. 그래서 뒷좌석 시트도 굉장히 쉽게 접게 설계가 많이 돼 있고, 그리고 무거운 짐을 넣고 달릴 때도 주행 성능이나 승차감을 해치지 않고요.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한번 외건의 맛을 들이면 이 외건에서 헤어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네, 저희가 2년 전에 독일에서 아우디 A6 아반트 모델을 시승하면서 라이브 중계까지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도 A6 아반트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네, 오늘 시승하는 모델은 RX6입니다. 한마디로 A6의 초고성능 모델이에요. 아우디 같은 경우는 고성능 모델을 S와 RS로 구분을 하고 있잖아요. S 같은 모델은 일상적인 주행에도 크게 부담이 없을 정도의 고성능이라고 한다면, 이 RS 모델들은 정말 극단적인 고성능을 표방하는 자동차예요. A6 모델은 독특하게 이 초고성능 모델 RX6가 세단이 아예 없습니다. 이 아반트 모델만 RX6가 있고 RX7이 대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RX6를 위해서 조금 더 배려를 해준 것 같아요. 우리나라면 당연히 세단의 고성능 모델을 내놓지 이런 외건의 고성능 모델을 내놓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만큼 유럽에서는 핫한 자동차고 유럽 아빠들의 드림카 같은 모델이에요. 일단 차체 밑바닥 부분은 전부 카본 파이버로 도배가 됐습니다. 앞범퍼, 사이드 스커트, 뒤쪽 스플리터 부분은 전부 카본 파이버고, 그리고 블랙 색상이 주는 강인함들이 있잖아요. 그릴, 엠블럼, 범퍼의 장식이나 윈도우 라인 등은 전부 검게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휠은 무려 22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285, 30, 22 스퀘어 세팅으로 4바퀴가 동일하고요. 이 바퀴를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A6에 비해서 팬더도 살짝 부풀려 놓았습니다. 네, 22인치 휠 안쪽에는 이 600마력의 성능을 감당해야 되는 브레이크 시스템도 적용이 됐습니다. 일단 폭스바겐 그룹이 쓰고 있는 10피스톤 브레이크 시스템이 적용이 돼 있고 카본 세라믹 디스크 브레이크가 적용됐습니다. 네, 헤드램프나 테일램프는 최근에 아우디를 설명하는 굉장히 화려한 조명 기술이 들어가 있고, 무엇보다 이 고성능 모델에 적합한 머플러 디자인이 눈길을 끌거든요. 요즘은 머플러를 숨기는 디자인이 대세지만 이런 고성능 모델은 큼지막한 머플러가 있어야 또 제맛입니다.
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의 머플러 팁으로 통일되어 있지만 이 두 가닥이 엮여 있는 구조고 가변 플랩도 적용이 되어 있어서 주행 모드를 바꾸거나 속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이 배기 시스템의 사운드도 달라지게 됩니다. 네, 기본적인 디자인은 아우디 A6와 거의 동일합니다. 하지만 쓰인 소재는 완전히 달라요. 스티어링 휠이나 기어 레버에 있는 알칸타라 소재는 이런 천장에도 고스란히 적용이 되어 있고, 도어 패널이나 이 센터 콘솔 부분에도 전부 알칸타라가 사용이 됐습니다. 보통 카본 파이버를 투명하게 마감을 해 놓는데 지금은 직조된 카본 섬유를 직접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마감이 돼 있어요. 확실히 아우디가 이런 트림의 소재를 사용하는 거는 굉장히 진취적이고, 원목의 마감도 그 나뭇결이 느껴지도록 굉장히 얇게 하는 것도 특징이었고, 이 알루미늄이나 금속을 사용하는 것도 다른 브랜드와 차별화된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RS6라는 자동차가 무려 1억 5천만 원 정도 달하는 굉장히 비싼 자동차거든요. 그게 걸맞게 이런 소재들은 확실히 차별화가 됐습니다. 시트를 접지 않고도 트렁크 공간이 굉장히 광활하고, 이 트렁크에서도 시트를 손쉽게 접을 수 있고, 시트를 접은 상태에서는 굉장히 많은 짐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시트가 완벽하게 평평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차가 전고가 낮은 차량인 것을 감안하면 시트를 접었을 때 트렁크 부분과 이어질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외건을 만나기도 쉽지가 않은데 이 차는 심지어 8기통이 장착되어 있는 외건입니다. 네, 아마 이 구성을 갖춘 외건은 지금 판매하고 있는 아우디 RX6 아반트가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포르쉐도 파나메라의 외건 스타일 모델이 있거든요. 그 모델이 국내에 출시가 되면 뭐 8기통 모델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제 생각으로는 지금 판매되고 있는 이 모델이 마지막일 것 같아요. 아우디도 더 이상 이제 8기통 엔진을 쓰지 않을 거고요. 근데 외건이 우리나라에서 대중적인 장르는 아니지만 분명히 마니아들을 거느리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번 외건의 맛을 들이신 분들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RX6 아반트도 굉장히 인기리에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많은 판매 대수를 기록할 모델은 아니지만 무난하게 국내에 가져온 물량은 전부 다 판매를 할 것 같아요. 그만큼 기다렸던 외건 마니아들이 많았다는 얘기죠. RS6는 600마력에 달하는 8기통 엔진이 적용되어 있는 게 특징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행을 해보면 그 힘을 아낌없이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여러 가지 세시 구성 요소들이 더 눈에 띄어요. 우와. 일단 안정적인 4륜 구동 시스템이 구동력을 뒷받침해주고요. 4륜 구동 시스템의 설정도 조금씩 달리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아우디와 다르게 RS 모드가 추가가 됐거든요. 그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쿼트로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도로의 장애물들을 효과적으로 빠른 속도로 안정적으로 피해갈 수 있을 때 이런 4륜 구동 시스템이 빛을 보는 거거든요. 주행, 서스펜션, 스티어링 뭐 이런 기본적인 것들도 바꿀 수 있지만 이 RS 모드에서는 스포츠 디퍼렌셜, 쿼트로 시스템을 조금 바꿔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승차감, 균형, 스포츠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이 스포츠에서는 바퀴의 미끄러짐도 어느 정도는 허용을 해주는 거예요. 이 쿼트로 시스템을 가진 자동차로 드리프트를 이어가기가 쉽지는 않은데 이렇게 디퍼런셜을 스포츠로 설정을 해놓으면 100% 후륜 구동 모델보다는 자연스럽진 않지만 이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이 RS6도 엉덩이를 미끄러뜨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힘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상응하는 브레이크 시스템도 들어가야 됩니다. 자, 포르쉐, 벤틀리가 사용하고 있는 템피스톤 브레이크 시스템이 이 아우디 모델에 들어갔어요. 어찌 보면 파나메라나 벤틀리 벤테이가에 비해서 이 RS6가 훨씬 더 작고 가볍거든요. 그런데 그 차들에 들어가는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 아우디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끔 또 별도로 튜닝까지 해놨습니다. 실제로 밖에서 보게 되면 22인치 휠을 이 카본 세라믹 디스크가 꽉 채우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가속하는 상황에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거의 1G 정도의 부하가 걸리거든요. 그럼에도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차체 흔들림도 없고 이 노즈 다이브도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자동차가 이렇게 급격하게 하중 이동을 하는 상황에서도 굉장히 차분하게 자동차를 멈춰 세웁니다. 오히려 이 브레이크 시스템의 성능을 타이어가 못 견디는 것 같아요. 타이어의 능력보다 브레이크 시스템의 성능이 조금 더 우월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RS 모니터라는 메뉴도 있는데 자동차의 각 부분들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네, 아무래도 고회전을 많이 쓰고 고성능 엔진이 장착되어 있는 자동차답게 이 열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뭐 엔진 오일, 냉각수, 디퍼런셜 온도, 심지어 브레이크 로터의 온도까지 이 그래픽으로 보여주는 것은 굉장히 좋고요. 각 방향으로 걸리는 가속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도 있고 측정 값들을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의 공기압, 타이어의 온도까지도 잘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이 신형 RS6의 독특한 부분 중에 하나는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차체 옆면에 붙어있는 그 인증 스티커도 하이브리드라고 적혀져 있거든요. 물론 하이브리드 혜택을 받거나 그렇진 않지만 이 차는 48V 리튬이온 배터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출력의 보탬을 받고 있어요. 워낙 엔진 힘이 강력하고 이 강력한 힘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다른 마일드 하이브리드 모델들과 다르게 그 전기 모터의 미세한 토크를 느끼긴 어려워요. 대신 이 차는 가속 페달에서 발을 뗐을 때 일반적으로 이 감속이 걸리는 타이밍보다 자동차가 훨씬 더 멀리 나가요. 그리고 속도가 줄어드는 것도 조금 덜합니다. 이게 보통 고성능 모델들은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게 되면 거의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주거든요. 속도가 빠르게 줄어드는 게 일반적인데 이 차는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도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어느 정도는 도움을 계속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적인 아우디에 비해서 이 드라이브 셀렉트로 변화하는 폭이 훨씬 더 큽니다. 사실 아우디가 뭐 컴포트 모드, 다이나믹 모드 이렇게 변경을 해도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조롱도 많이 받았었는데 이 RS6는 확실히 달라요. 주행 모드는 효율, 승차감, 자동, 다이내믹 이렇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이 RS 모드는 별도입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RS1, 2를 개별적으로 설정할 수가 있고요. 근데 정말 일반적인 아우디에 비해서 이 RS 모델은 이 주행 모드를 바꿨을 때 자동차가 딱 긴장하는 느낌이 들어요. 스티어링 휠이나 페달의 무게감 그리고 사운드 이게 전반적으로 확 크게 달라져 버립니다. 자, 지금이 이제 RS 모드의 이런 사운드 그리고 페달도 훨씬 더 묵직해지는 느낌이고 스티어링 휠도 꽉 조여놓고 있거든요. 여기서 컴포트 모드로 가면 이제 웅웅거리는 사운드도 크게 줄어들었고 페달도 훨씬 더 부드러운 느낌이고 스티어링 휠도 굉장히 가벼워서 한 손으로 이렇게 움직여도 될 정도예요. 아우디 R8을 제외하면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아우디 모델 중에서 이 고갯길을 타고 넘는 감각이 가장 좋습니다. 이 자동차가 주는 피드백도 거의 R8 수준이고 스티어링 휠을 돌렸을 때 방향 전환이나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보여주는 속도 차이도 지금까지 경험한 아우디 중에서는 최고 수준이에요. 네, 주행과 관련된 모든 면에서 특히 고성능 모델이니까 이 한계 상황에서의 섬세함, 과격한 주행 뭐 여러 가지 측면으로 따져봐도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을 만한 모델입니다. 네, 다만 천천히 달릴 때나 빠르게 달릴 때나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공통적으로 있는데 휠이 너무 크다는 부분이에요. 일단 22인치 휠이 굉장히 적합한 크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멋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승차감을 위해서는 뭐 최악의 선택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굉장히 미세한 노면 상태도 굳이 전달 안 해줘도 되는데 그런 것들까지 느끼게 해주고 통통 튀는 느낌들이 꽤 큰 편이거든요. 네, 서킷처럼 노면이 굉장히 잘 닦인 곳에서는 이런 느낌이 들지 않겠지만 우리나라 도로 환경이 언제나 좋은 건 아니거든요. 노면 상태가 조금이라도 울퉁불퉁한 곳을 가더라도 상당히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네, 이 차가 가진 출력, 토크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큰일 때문에 다소 초반에 순발력이 떨어지는 느낌도 들어요. 600마력, 800Nm의 출력을 가지고 있다면 분명히 총알처럼 튀어갈 만하거든요. 근데 그런 기대에 살짝 못 미쳐요. 이 정지 상태에서 가속하는 능력이 엄청나게 우월하게 느껴질 정도는 아닙니다. 고속으로 달리는 상황에서는 아무런 스트레스가 없고 일단 출발만 하면 어떤 영역에서도 자신의 힘을 마음껏 보여주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 고성능 전기차를 많이 타서 그런가 정지 상태에서의 도약이 엄청나게 빠르다고 느껴지진 않습니다. 그 부분에 살짝 기대 이하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승차감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 RS6 아반트 모델은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는 모델을 선택할 수도 있고 이 RS 스포츠 서스펜션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타고 있는 모델은 이 에어 서스펜션 대신 더 본격적으로 달리기에 적합한 RS 전용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거든요. 서킷을 달릴 때는 지금의 서스펜션 구성이 훨씬 더 유리할 겁니다. 네, 하지만 와인딩만 가더라도 에어 서스펜션이 자동차를 부드럽게 받쳐주기도 하고 이 스포츠 서스펜션만큼이나 안정적으로 붙들어 줄 거거든요. 네, 그리고 도심 주행이나 장거리 주행을 하게 되면 에어 서스펜션이 지금의 서스펜션보다는 훨씬 더 평온하게 승차감을 만들어 줄 거예요. 네, 국내에서 이 서스펜션을 선택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우리나라에는 에어 서스펜션은 들어오진 않습니다. 네, 너무나 큰 일 때문에 승차감을 해친다, 그리고 초반 순발력이 떨어진다, 그리고 에어 서스펜션을 선택할 수가 없다, 이것을 제외하면 주행에 있어서는 완벽합니다. 네, 정말 이 RS라는 이름에 걸맞는 자동차인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외건이라서 훨씬 더 기분이 좋고요. 네, 우리나라 브랜드가 앞으로 얼마나 다양한 장르의 자동차를 만들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솥을 위한 자동차에도 힘을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는 G70 슈팅 브레이크가 유럽 시장에서 너무나 잘 팔려서 유럽 공장만으로 이걸 다 커버할 수가 없어서 우리나라에서도 만들고 우리나라에서도 덕분에 같이 팔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G70 슈팅 브레이크는 유럽에서 잘 팔려야 됩니다. 결론이 RX6 아반트를 타고 제네시스 슈팅 브레이크가 성공해야 된다. 좀 이상하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정말 다양한 장르의 자동차를 다 만나보고 싶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친근하게 그리고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국산차 브랜드들이 좀 이런 쪽으로 더 앞장서서 나섰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결론을 제네시스 화이팅으로 자, 오늘 저는 제 드림카라고 할 수 있는 RS6 아반트를 시승해서 너무나 기분이 좋았고요. 근데 이미 다른 매체, 다른 유튜버 분들께서 이 RS6를 오래전에 리뷰를 다 하셨기 때문에 이 자동차에 대한 집중적인 얘기보다는 그냥 제 얘기를 조금 하고 싶었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매력적인 자동차고 고민을 조금이라도 하고 계신 분이라면 재고가 끝나기 전에 빠르게 주문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들어오고 언제 또 들어올지 몰라요. 자, 저는 이제 다음에 더 재미있고 흥미로운 자동차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토래프 김상영이었습니다. I'll hold you down. I'ma always be right here. I'ma be right